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들의 생일날. 그는 나를 자기 상사에게 그저 우리 집 가사도우미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다. 불쌍해서 그냥 지내게 해주는 겁니다. 걸레질은 제법 잘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상사가 정말인가요? 저는 이분을 아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신용카드 명세서는 부엌 식탁 위에 아물지 않는 화상처럼 놓여 있었다. 900만 원, 꽃, 예식장, 음식 성금. 이 모든 것이 3년 전 내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어리석게도 서연을 추가해둔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혹시 모를 경우란 바로 딸의 결혼식이었다. 돈은 내 교사 연금뿐만 아니라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얼마 안 되는 보험금에서도 빠져나갔다. 나는 지출 내역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어내려갔다. 한 줄 한 줄이 생사를 베는 듯했다. 꽃길 플라워샵 200만 원. 하얀 정원 예식장 450만 원, 가드 케이터링 250만 원. 눈에 눈물이 차오르자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참았다. 내 나이 62.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아이들의 사랑에는 항상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집은 거대하고 텅 비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가족은 메아리와 그림자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남편 민준의 의자는 여전히 창가에 놓여 있었다. 그가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치 그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시간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준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아일랜드 식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딸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장 좀 봐놔. 지훈 씨랑 나랑 늦을 것 같. 결혼 준비로 정신없네. 늘 그렇듯. 고마워. 늘 그렇듯. 마치 내가 하녀인 것처럼, 그 9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푼돈인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게 뒤집어 놓고 다시 명세서를 쳐다봤다. 내 연금은 월 250만 원이다. 공과금, 약값, 기본적인 지출을 빼고 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남는다. 이 금액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갑자기 현관문이 쾅 닫혔다. 아들 준서의 발걸음이었다. 6개월 전 그는 이혼 후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다시 내게로 들어왔다. 그는 34이었고 어째서인지 절대 끝나지 않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견디는 기술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차 좀 써야겠어. 그는 들어오지도 않고 복도에서 소리쳤다. 아라랑 하남에 아파트 보러 가기로 했어. 요가 강사인 26살 아라. 준서와 만난 지석 달째였다. 그녀는 내 거실에서 명상을 하며 사방에 향을 피우고 수정을 남겼고 나는 그 때문에 알레르기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조심스럽게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준서는 나를 손님에게 박하고 꼰대처럼 군다고 비난했다. 준서야, 부엌으로 좀 들어와 보렴. 나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짜증이 난 얼굴로 문가에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내가 새해 선물로 사준 비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선물이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되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왜? 엄마, 나 바빠. 이것 좀 봐. 나는 명세서를 가리켰다. 그는 종이를 훑어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다. 어릴 적부터 봐온 버릇이었다. 과자를 훔쳐 먹었을 때도 꼭 저런 표정이었다. 볼 게 뭐가 있는데? 서연이가 내 카드로 결혼식 비용 900만 원을 썼어. 너 알고 있었니? 침묵. 어깨를 으쓱하는 몸짓. 속이 차갑게 식었다. 뭐, 얘기는 좀 했었어. 엄마, 그냥 돈이잖아.
해결할 수 있잖아. 그냥 돈이라고? 목소리가 배신하듯 떨렸다. 내 전 재산이었어. 이건 빚이야. 그는 자기 손톱을 쳐다봤다. 나중에 갚겠지. 엄마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괜찮잖아. 나는 이 남자를 내가 키우고 돌보고 그의 2번의 실패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혼 후에 위로해 주었던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집에 살면서 월세 한 푼 내지 않았고 지금은 내 문제를 하찮은 일처럼 여기고 있었다. 서연이 상견례는 언제였니? 나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그는 멈칫했다. 뭐, 상견례? 난 초대받지 못했어. 언제였어? 긴 침묵. 이미 한 것 같던데. 조촐하게 서연이가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 거짓말. 끈적끈적한 필름 같은 거짓말이 가슴속 어딘가에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쌓였다. 내가 빠졌던 생일들. 남들의 SNS를 통해 알게 된 손주들. 엄마는 사진발 안 받아서라는 이유로 내가 없었던 사진들. 알겠다. 나는 명세서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럼 결혼식에는 초대받은 거겠지? 물론이지, 엄마. 왜 그렇게 드라마를 찍어? 드라마를 찍는다고? 딸 인생에서 내 역할이 뭔지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지나친 거니? 차키는 고리에 있어. 자정까지는 돌려주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서는 열쇠를 집어들고 문가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순간 그가 사과하고 이해하고 나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맞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졌다. 오늘 알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조용히 할게. 문이 다시 쾅 닫혔다. 남은 것은 나뿐이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와 갑작스러운 얼음 같은 명료함. 나는 내 인생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천천히 민준의 의자로 다가가 앉았다. 한때 사랑과 의미로 가득 찼던 그곳에 창밖에서는 저녁의 분주함이 시작되고 있었다. 건너편 집의 최은주 씨는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고 김 씨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들이 평범한 걱정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수십 년간 나를 이용하고 달아빠진 카펫과 무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 찬 텅 빈 집에서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서연이었다. 아, 깜빡했네. 케이터링 잔금 100만 원만 더 결제해 줄 수 있어? 거기 아빠 보험금도 있었잖아. 역시 엄마가 최고야. 100만 원. 민준의 보험금. 그 돈은 그의 치료비와 준서의 마지막 사업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는 남의 결혼식에 거의 다 사라졌다. 그 돈은 내 노년에 다치자 아플 때를 위한 버팀목이었고 푼돈을 세지 않고 평온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화면을 쳐다봤다. 그리고 34년간의 모성의 역사상 처음으로 나는 답장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것 또한 동의의 한 형태였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았다. 어스름 속에서 나 자신의 남은 조각처럼 지켜온 물건들 사이에서 민준의 의자에 앉아 나는 깨달았다. 행동할 때가 왔다고. 내 아이들이 나를 단지 자원의 원천으로만 여긴다면 그 원천이 마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꽉 쥐었다. 내일 나는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과 함께 남편의 그림자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과 함께 나는 지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또렷하게 깨어났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아침 7시 나는 이미 옷을 입고 준비를 마쳤다. 습관이 아니라 오늘이 내 삶의 재정비가 시작되는 날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카드사였다. 안녕하세요.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 딸이 제 허락 없이 사용했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고 침착했다. 카드를 정지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고 정말로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전화는 내 연금 계좌가 있는 은행이었다. 아들 이준서를 제 계좌의 대리인 자격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2022년부터 준서는 내 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이 절차는 10분 만에 끝났다. 그의 카드는 점심시간 전에 정지될 것이다. 세 번째 전화는 박민영 변호사에게였다. 민준이 세상을 떠날 때 서류를 도와줬던 그분이었다. 똑똑하고 직설적이며 감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김혜숙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아직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급히 다시 작성하고 법적인 문제 하나를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전 9시 나는 내가 30년 넘게 저학년 교사로 일했던 서울 제7초등학교 앞차 안에 앉아 있었다. 교문 앞에는 책가방과 도시락을 든 부모들이 북적였다.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분주함.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옆 좌석에서 화면이 깜빡였다. 서연이의 전화였다. 받지 않았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에 받았다. 엄마, 다행이다. 저기, 카드에 무슨 문제 있나 봐. 꽃집에서 전화 왔는데 결제가 안 된대. 내가 카드 정지시켰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뭐, 왜? 결혼식이 6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성금 내야 한단 말이야. 날짜는 잘 알고 있단다, 서연아. 침묵. 그녀가 내 말을 소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다. 엄마, 신경질적으로 굴지 마. 은행에 전화해서 괜찮다고 말해줘. 꼭 필요한 지출이었단 말이야. 내 허락 없이 900만 원을 쓴 게 필요한 지출이라고? 엄마가 예전에 필요할 때 쓰라고 했잖아. 이건 비상사태였어. 예식장 놓칠 뻔했단 말이야. 서연아, 내 결혼식은 내 선택이지. 내 비상사태가 아니야. 침묵. 그리고는 엄마, 이상하게 행동하네.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딸이 결혼하는데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 아, 바로 그 공식이었다. 나는 그 공식을 외우고 있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잖아. 우릴 사랑하잖아. 좋은 엄마잖아. 나는 네가 어른들처럼 네 결혼식 비용을 직접 치르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나는 전원을 꺼버렸다. 오전 11시 나는 이미 철물점에 있었다. 새 자물쇠를 사고 있었다. 백발의 주인이 익숙한 친절함으로 모든 것을 트렁크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물쇠 가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요즘 인터넷에 영상도 많고요.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서의 차가 보였다. 현관에는 아라의 요가 매트가 놓여 있었다. 공기는 다시 그녀의 향 냄새로 가득했다. 눈이 금세 따가워졌다. 부엌에서 그녀는 내 식재료로 스무디를 만들고 있었다. 준서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왔네. 눈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내 카드 뭐가 잘못됐나 봐. 그리고 서연이는 거의 미쳐서 100번은 전화했어. 카드 정지됐어. 내 계좌 접근 권한도 막았고. 그리고 서연이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알고 있단다. 아라가 휙 돌아섰다. 어머님, 저희를 놀라게 하셨어요. 준서 씨는 어머님이 뇌졸중이라도 오셨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상한 금융거래를 하시니까요. 나는 내 집에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내 돈에 대해 의견을 가진 이 아가씨를 쳐다봤다. 아라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짐 싸서 나가요. 그녀는 웃었다. 네? 왜요? 여긴 내 집이고 아라씨는 여기 살지 않으니까. 준서가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오늘 왜 이래? 엄마답지 않아. 아라는 내 여자친구고 여기 있을 거야. 아니? 나는 커피를 내리며 계속했다. 나갈 거야. 10분 줄게. 준서야, 이건 토론의 여지가 없어. 아라는 지지를 기대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는 일어나서 턱을 악물었다. 엄마, 창피한 줄 알아? 고작 카드 명세서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서연이가 다 갚을 거야. 걔는 항상 갚잖아. 언제? 자동차 보험료 갚았니? 첫 월세는? 네가 그냥 빌리는 거라고 했던 대학원 등록금은? 그는 입을 다물었다. 아라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녀가 중얼거렸. 그러는 게 좋겠네. 내가 확인시켜 주었다. 준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라가 나가면 나도 나가. 그 말은 한때 나를 무너뜨렸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한 맛이었다. 내 선택이야. 다만 나가면 편할 때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그는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엄마,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그냥 돈 문제야. 그냥 결혼식이라고. 우린 엄마 가족이잖아. 가족을 지탱해 온 건 나였어.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서연이었다. 받지 않았다. 준서는 포기했다. 서연이 울고 있어. 걔 끝났대. 그 돈이 없대. 걔 교사잖아. 나도 32년간 교사였고 내 결혼식 비용은 내가 벌었어. 그는 침묵했다.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 그가 마침내 물었다. 좋은 질문이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너희들이 어른이 되길 바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길. 나를 발달린 지갑으로 여기는 걸 그만두길.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럼 내 도움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겠지. 준서는 재킷을 집어 어깨에 걸쳤다. 좋아. 어른스럽게 하고 싶다. 이거지? 어른스럽게 해줄게. 나중에 혼자 남아서 외로움에 벽 붙잡고 울진 않아. 우린 아직 엄마를 사랑하는 마지막 사람들이라고. 그 말이 나를 쳤다. 아직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말은 선고처럼 저주처럼 들렸다. 숨이 멎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허리를 폈다. 잘 가거라, 준서야. 나는 말했다. 그는 유리창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찾아온 정적 속에서 커피를 마저 마시고 차에서 자물쇠를 가져왔다.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행동해야 했다. 오후 3시까지 새 자물쇠를 설치했다. 2번 확인했다. 찰칵하는 자물쇠 소리는 긴 문장의 마침표처럼 혹은 새로운 장의 시작처럼 들렸다. 열쇠 한 세트는 내가 갖고 다른 하나는 민준의 결혼반지 상자에 넣어 보석함에 넣었다. 오후 4시 나는 이미 박민영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가죽 소파와 종이 그리고 평온함의 냄새가 났다. 모든 것이 민준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가 우리를 도와줬을 때와 같았다. 박 변호사 자신도 변하지 않았다. 엄격하고 침착하지만 세심했다. 김혜숙 여사님, 그녀가 의자를 가리켰다. 전화가 심상치 않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차분하게, 극적인 표현 없이 조목조목 900만 원의 무단 인출, 수년간의 재정적 착취, 가족 행사에서의 지속적인 배제, 내 경계를 무시하는 행위. 그녀는 메모하며 조용히 들었다.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마지막에야 물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나요? 몇 년 됐어요. 나는 인정했다. 특히 남편이 죽은 후에 심해졌어요. 마치 제가 이제 혼자고 무방비 상태니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고 결정한 것처럼요. 박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여사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노인에 대한 금융학대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니에요. 누굴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이해합니다. 유 원장부터 시작하죠. 나머지는 나중에 논의하고요. 나의 옛 유언장은 민준이 죽은 직후에 작성되었다. 모든 것이 서연과 준서에게 똑같이 나누어졌다. 아파트, 저축, 남은 보험금. 준서가 유언 집행인이었다. 모든 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집과 자산의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그들이 이미 가져간 모든 것을 갚은 후에야 나누어 갖게 하고요. 어떤 자선단체 말씀이시죠?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했던 문해교육센터요. 동물보호소도 좋고요. 어쩌면 가족 없이 남겨진 노인들을 위한 곳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러니했다. 네, 유언 집행인도 바꿀 겁니다. 변호사님이 괜찮으시다면요. 괜찮습니다. 그럼 카드 문제는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이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돈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김 여사님, 그 후에 시작될 일들에 대해 준비가 되셨나요? 자녀분들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마치 주문이라도 한 듯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거절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와요. 준서는 이미 아라를 데리고 나갔고요. 제가 외로워지면 항복할 거라고 확신하더군요. 견디실 수 있겠어요? 질문은 직설적이었지만 중요했다. 나는 생각했다. 전화해서 사과하고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리고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하고 해결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아니요. 나는 말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제되었지만 인정하는 눈치였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것을 논의하죠. 만약 그들이 압박하기 시작하면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우선은 새로운 경계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거의 6시였다. 새로운 유언장 초안은 주말까지 준비될 것이다. 카드는 정지되었고 접근 권한은 차단되었다. 나는 오랜만에 내 삶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게에 들러 나에게만 필요한 것들을 샀다. 닭가슴살, 약간의 채소,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와인 한 병, 그리고 깨달았다. 바로 오늘이 그 특별한 날이라고. 집에 들어섰을 때 집은 다르게 느껴졌다. 텅 비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깨끗하고 내 것이었다. 아라의 향냄새도 남성적인 무시의 흔적도 없었다. 널브러진 충전기 선, 컵, 남의 양말도 없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건너편 집 최은주 씨가 보였다. 그녀는 손에 오븐용 그릇을 들고 있었다. 나는 경계하며 문을 살짝 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저는 정원 있는 파란 집의 최은주라고 해요. 방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에 댁에서 소란이 좀 있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길래 혹시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할까 해서요. 제가 갈비찜을 좀 많이 했거든요. 혼자 먹기엔 좀 그래서요. 우리는 10년 넘게 이웃으로 살면서 눈인사를 하고 날씨 얘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이해, 피로감, 동질감. 마침 와인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제가 잔을 가져올게요. 그녀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고개를 끄덕였다. 40분 후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갈비찜은 훌륭했고 내 와인도 마찬가지였다. 은주 씨도 과부였다. 남편은 3년 전 민준을 앗아간 것과 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2명의 성인 자녀는 나라 반대편에 살며 일요일마다 전화해서 엄마, 밥은 잘 먹어? 약은 챙겨 먹고? 라고 묻는다고 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하는 척은 하는데 사실은 할 일 목록에 체크하는 것 같아. 엄마 안부 완료?
전화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나는 말하고는 곧바로 비교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대개 아이들은 전화 안 하나요? 나는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차분하게 눈물 없이 돈에 대해, 결혼식에 대해, 꺼진 휴대폰과 텅 빈 의자에 대해. 그녀는 조용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마지막에야 물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두렵고 후련해요. 그리고 이 후련함에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은 사라질 거예요. 그녀는 확신에 차 말했다. 하지만 후련함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가 주름과 턱의 흉터를 보았다. 완벽한 얼굴이 아닌 진짜 얼굴. 저도 제 여동생과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돈 문제는 아니었지만 감정적인 소진이었죠. 전 늘 양보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만 이라고 말했죠. 연락을 끊었어요. 완전히요. 후회하세요? 더 일찍 하지 않은 걸 후회해요.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이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줘. 나 무서워. 결혼식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카드 썼다고 벌 주지는 마. 엄마가 비상시에 쓰라고 했잖아. 나는 은주 씨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읽고 나서 간단히 말했다. 여전히 피해자 역할이네요. 봐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지. 속여서 미안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벌 주는 게 아니라 결과를 잔인함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고요. 나는 바로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옳았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조종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메시지를 쳐다봤고 오랜만에 죄책감이 아닌 명료함만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답장 없이 그것을 삭제했다. 잘하셨어요. 은주 씨가 말하며 우리에게 와인을 더 따라주었다. 우리는 은주 씨와 거의 밤 10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 요리, 과부들의 광활한 외로움. 그것이 항상 사람의 부재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 우리를 사람이 아닌 기능으로 보는 성인 자녀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 파내야 하는 내면의 힘에 대해. 그녀가 갈비찜 그릇을 내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을 때 나는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조건도 기대도 없는 진정한 우정의 시작.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두 사람. 내가 와인잔을 씻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준서였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다. 엄마, 우리가 뭔가 오해한 것 같아. 목소리가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았다. 나랑 아라는 일단 걔네 집에 있는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듣고 있어. 카드 정지되고 서연이랑 나랑 다 망했어. 저녁값은 차에서 찾은 동전으로 냈어. 서연이는 완전 신경 곤두서서 울고 예식장에서 금요일까지 결제 안 하면 취소한다고 전화 온대. 쉽지 않겠구나. 내가 말했다. 침묵. 그는 내가 무언가 제안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결책, 돈, 예전처럼. 엄마, 못 알아보겠어. 낯선 사람 같아. 아마 넌 날 몰랐을지도 모르지. 준서야. 또다시 침묵.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 그냥 말 안 하고 사는 거야?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대화는 달라질 거야. 무슨 뜻이야? 나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용당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 너희는 범죄자가 아니지. 침묵.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옛날 게임을 되돌릴 말을 찾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얼마든지 생각해. 전화가 끊긴 후 나는 저녁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엌에 서 있었다. 두 개의 와인잔, 갈비찜 냄새,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올바른 곳에 있다는 느낌. 그리고 목요일 아침,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새벽 5시 30분에 깨어나 마당에 있는 서연이의 차를 발견했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 앉아 스카프에 몸을 감싸고 있었고 어제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얼굴은 붓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잠도 못 자고 온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 딸, 연극, 모든 것이 한 번에.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토스트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옷을 입었다. 문을 연 것은 8시 30분이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 나 5시부터 여기 있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좋은 아침, 서연아. 안색이 안 좋구나. 그녀는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 모든 게 무너졌어. 결혼식은 없을 거야. 엄마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지 더 이상 널 위해 모든 것을 해주지 않을 뿐이야. 예식장에서 취소했어. 우린 그걸 잃었어. 결혼식은 없어. 2년 동안 준비했단 말이야. 엄마, 2년. 나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녀가 보이려 애쓰는 소녀가 아니라 마치 15살처럼 행동하는 31살의 여자를. 그리고 생각했다. 지훈 씨는 자기가 누구와 가정을 꾸리려 했는지 알기나 할까? 지훈 씨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생각해?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몰라. 아무 말도 안 했어. 다 결제된 줄 알아. 그 사람도 속인 거니? 엄마, 제발 도와줘.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지난 10년간 그녀의 모든 부탁에 따라붙었던 공식. 그리고 항상 새로운 딱 한 번만으로 끝났다. 앉아. 나는 민준이 직접 만들었던 의자를 가리켰다. 얘기하자. 하지만 네가 기대하는 그런 대화는 아닐 거야. 그녀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앉았다. 나는 차분하게, 편안하게, 주인처럼. 만약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자. 넌 언제 내가 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고 결정했니? 뭐? 엄마. 시작하지 마. 나는 내 상견례에 없었어. 준서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배제야. 의도적인. 그녀는 머뭇거리고 당황했다. 거기엔 가까운 사람들만 있었어. 지훈 씨 부모님, 그 사람 누나. 나는 내 엄마야. 내가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그리고 넌 언제 내 동의 없이 900만 원을 써도 된다고 결정했니? 엄마가 비상시에 쓰라고 했잖아. 이건 비상사태였어. 모든 걸 잃을 뻔했단 말이야. 결혼식은 재난이 아니야. 그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설령 불이 났다고 해도 그런 금액은 대화가 필요한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짜증을 참지 못했다. 알았어. 그래, 내가 실수했어. 물어봤어야 했어. 하지만 이젠 끝났잖아. 엄마가 아니면 누가 해줘? 아무도. 너 스스로 해야지. 넌 어른이니까. 아, 그럼 엄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무슨 위기라도 왔어? 늦은 갱년기라도? 난 62이야. 위기가 아니라 깨달음이지.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주 씨였다. 도움 필요하면 나 커피 들고 옆에 있을게. 나는 서연을 쳐다봤다. 나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얼굴. 나가주렴. 나는 말했다. 어른 여자로서 대화할 준비가 되면 돌아와. 미래에 대해, 존중심에 대해. 어른?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어른스러운 대화를 원해? 좋아. 엄마는 외롭고 늙은 과부야. 모두에게 버림받을 거야. 혼자 죽을 거고 그건 엄마 탓일 거야. 그 말들이 나를 베었고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디를 쳐야 할지 알고 있었다. 잘 가, 서연아. 나는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애원하고 위협하며 20분간 문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떠났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녀는 혼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후 2시 준서의 전 부인인 지혜가 찾아왔다.
이혼 후에도 내가 항상 존중했던 여자였다. 그녀는 현관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서 씨가 얘기 좀 해보라고 해서요. 댁에 가족 위기가 있다면서요. 들어오렴, 지혜야. 아이들은 잘 크고, 네, 잘 커요. 하지만 저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그냥 준서 씨가 어머님이 너무하신다고, 도와주길 거부하신다고, 뭔가 일이 생기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 단지 내가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야.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나는 감정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카드, 갈취, 가족 행사에서의 암묵적인 추방에 대해 지혜는 창백해지며 듣더니 조용히 말했다. 상상도 못했어요. 준서 씨는 항상 어머님이 다 원하신다고 그게 어머님 기쁨이라고 말했거든요. 원했었지. 과거형이야. 지금은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내지 않아. 한 푼도. 그러면서 내가 가족에게서 멀어진다고 말하지. 지혜는 찻잔을 들여다봤다. 그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그를 지탱해줘야 했죠. 너는 잘 해내고 있니?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교사 월급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힘들지만, 네. 그녀는 30분 후에 생각에 잠긴 눈으로 떠났다. 나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진실을 보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손님들의 행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 오후 4시 정각, 서연의 약혼자 지훈이 왔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정말로 놀랐다. 그는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과하러 온 것이었다. 문을 열자 피곤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눈에 어떤 긴장감을 담은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너무 뜻밖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차, 물, 커피 중에 뭐 줄까?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물 한 잔만요. 우리는 뒤쪽 베란다로 갔다. 민준의 장미가 다시 피어나는 곳이었다. 나는 최근 몇 주간 예상치 못한 끈기로 그것들을 돌보고 있었다. 흙을 만지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일하는 것에는 치유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과드리고 이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니? 수표입니다. 450만 원. 어머님 카드로 결제된 비용의 절반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걸로 압니다. 은행에서 다 돌려주겠지만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서연이의 약혼자로서요. 저도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성금, 예식장, 음식 모두 제 축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고 해도요.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이것이 연극도 조종도 아님을 알았다. 그저 책임을 질 줄 아는 한 사람이었다. 서연이는 네가 여기 온 거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결혼을 취소한 이후로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나는 멈칫했다. 취소했다고? 왜?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돈, 가족, 거짓말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식을 미루고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했죠. 그녀는 어머님이 저를 오염시켰다고. 어머님은 딸의 행복을 볼 수 없는 늙고 사악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말은 더 이상 나를 배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래서 넌 뭐라고 대답했니? 만약 그녀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정원을 바라봤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더 사랑해요. 저는 그녀가 어머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요구하는지, 어떻게 무시하는지 너무 오랫동안 눈 감아왔습니다. 그냥 결혼 전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조용히 이웃집에서 은주 씨가 화단에서 고양이를 쫓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말했다. 어떻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깨달으셨나요? 나는 부엌에 펼쳐져 있던 그 명세서, 민준의 텅 빈 의자, 평화를 위해 무시했던 수천 개의 작은 가시들을 생각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슬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어.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녀가 될 수 있었던 환상을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한 것 같았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수표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상징과도 같았다.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서 항상 원했던 것, 바로 존중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어떻게 됐어요? 은주 씨였다. 그가 온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우연히 담장 옆에서 오이에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나는 웃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요. 진심으로요. 서연이는요? 곧 구조선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겠죠. 저녁에 나는 현관 계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막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모르는 차가 다가왔어요. 그 차에서 서연이 내렸다. 그녀 뒤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마 그녀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그 친구인 듯 했다. 서연은 달라 보였다. 지치고 우울하며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쇼는 끝났다. 엄마, 그녀가 계단 아래에서 멈추며 시작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좋은 저녁, 서연아, 안녕. 나는 그녀의 동행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에요. 같이 공부했어요. 당분간 저를 재워주고 있어요. 엄마, 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집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요? 드디어 왔다. 논리적인 결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은 것은 나뿐이었다. 초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상 기댈 수 있는 그 사람. 안 돼. 내가 말했다. 안 된다니 무슨 뜻이에요?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서연아. 네가 나를 가족에서 지워버렸을 때, 나를 이용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네가 그걸 분명히 했잖니. 유진은 머뭇거렸다. 저 차에서 기다릴까요? 그래 주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민준이 한때 달았던 등불 아래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내가 모든 걸 망친 거 알아요. 감당이 안 돼요. 모든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게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너는 알고 있었어. 단지 내가 어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저 살 곳이 없어요. 엄마, 아무것도 없어요. 너에겐 고등교육, 직업, 손, 머리가 있잖니. 넌 31살이야. 해결해. 진심이에요? 정말 저를 내쫓는 거예요? 나는 내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진심이었을까? 모르겠다. 아마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 뭘 원하세요? 사과요? 좋아요. 사과할게요. 돈 빼돌려서 미안해요. 초대 안 해서 미안해요. 했던 말도 미안해요. 됐어요? 만족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넌 네가 한 일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무엇을 후회하니? 그녀는 멈칫했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사과하는 건 그게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거니? 아니면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 자체를 후회한다는 거니? 엄마, 그건 말장난이에요. 전 그냥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나는 너에게서 딸을 보고 싶어. 말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봤고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럼 이제 끝이에요?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관계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될 거야. 돈 없이, 조종 없이, 거짓말 없이, 존중심으로. 네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얘기하자.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녀는 침묵하다가 돌아서서 차로 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평온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전화했다. 서연이가 어제 엄마가 벌인 일에 대해 얘기했어. 그는 서론 없이 시작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해. 걔는 엄마 딸이잖아. 살 곳도 없어. 결혼식도 취소됐어. 약혼자도 없어. 울고 있단 말이야? 진심으로 걔를 길거리에 내버려 둘 생각이야? 서연이는 어른 여자야. 31살이라고. 학위도 있고 직업도 있고 두 발도 멀쩡해. 집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공짜 안락함을 잃었을 뿐이지. 그건 같은 게 아니야. 엄마, 고작 돈 때문에 가족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 아니, 준서야. 나는 너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걸 멈춘 거야. 그건 다른 거지. 침묵. 나는 그가 짜증을 억누르는 것을 들었다. 우리 여기 같이 있어. 우리 얘기 좀 해봤는데,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신뢰를 되찾는달까, 엄마한테 모든 걸 돌려주는 거야. 돈, 관계, 정상적인 거.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이었다. 위협도, 협박도 없이 그저 어른스러운 대화를 위한 소심한 시도. 준서야, 바로잡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니? 사과부터 시작하고, 곁에 있어주고, 아마도 가져간 걸 돌려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내 카드에 다시 접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엄마가 우리를 다시 믿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어린애도 아니고 고용주도 아니야. 내게 증명할 필요 없어. 너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보일 거야. 그때까지는 분수에 맞게 살아. 전화가 끊긴 후 나는 창가민준의 의자에 앉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불안 없이 정원을 바라봤다. 장미가 마침내 활짝 피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수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그 장미들. 지금 그것들은 살아있고 밝았으며 마치 내게 내 자신에게 물을 주면 꽃을 피운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베란다에 지훈이 앉아있던 모습, 그가 수표를 들고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수표는 이미 은행에 입금했다. 돈은 나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로 들어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중요하고 진짜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줬다는 사실이었다. 휴대폰이 깜빡였다. 은주 씨였다. 혹시 원하면 7번 초등학교 그 과부분 소개해줄까? 똑똑하고 정원 가꾸는 거 좋아해. 둘이 친구가 될 것 같아.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무언가를 기다렸다. 부탁 전화도 또 다른 엄마, 도와줘도 아닌 그저 만남, 대화, 가벼움을.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정원에 그가 나타났다. 겪어온 모든 것의 상징. 준서였다. 엄마, 그냥 얘기 좀 하러 왔어. 불만 없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베란다로 나가 내 몫의 차를 따랐다. 그는 맞은편에 앉았다. 정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 우린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는 그만두는 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지. 나는 더 이상 편하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거야. 이렇게까지 안 좋은 줄은 몰랐어. 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준서야. 엄마한테는 항상 있을 거라고. 엄마는 감당할 거라고. 모든 걸 삼킬 거라고 믿는 게 편했겠지. 만약 우리가 변한다면 그때 가서 보자. 나는 복수하는 게 아니야. 적도 아니야. 단지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아닐 뿐이야. 그리고 그건 영원히.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투지도 문을 쾅 닫지도 비난을 던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그에게서 생각에 잠긴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어른 남자는 아니었지만 일주일 전에 여기 있던 그 뻔뻔한 기생충도 아니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 후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은주 씨는 정말로 7번 초등학교의 그 과부 정숙 씨를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웃고 정원, 문학, 연금 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위해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새 여자였다. 나는 예전에 자원봉사했던 센터로 돌아가 어른들이 글을 배우는 것을 도왔다. 희생이나 의무가 아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돕는 기쁨이 얼마나 쉽게 돌아오는지 놀라웠다. 책상 위 폴더에는 새로운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집은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자금 일부는 센터 지원에, 일부는 동물보호소에. 아이들은 남은 것을 받겠지만 이전에 가져간 모든 것을 변제한 후에만. 휴대폰은 조용했다. 협박도 위협도 없었다. 서연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다. 엄마 말에 대해 생각해 볼게. 혹시 뭐 있으면 내가 문자할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생각하게 두었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은 아니니까. 삶은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진짜 내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3주가 지났다. 나는 정원에서 민준이 은퇴하기 전에 심었던 그 장미의 늙은 가지들을 자르고 있었다. 그때는 무성하게 피었지만 최근 몇 년간 나는 그것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마치 그와 함께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나처럼 다시 자라고 있었다. 해가 높이 떴을 때 진입로에 차 한 대가 멈췄다. 나는 바로 알아봤다. 지훈이었다. 그는 천천히 내렸지만 달라 보였다. 살이 빠지고 진지했다. 손에는 다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들어와. 베란다에는 언제나처럼 차와 그늘이 있었다. 그는 앉아서 봉투를 앞에 놓았다. 이게 남은 빚입니다. 그 450만 원은 절반이었고 이게 나머지입니다. 내가 반대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가 나를 막았다. 말 끊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서연이의 빚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의 빚입니다. 저는 약혼자였고 그 식탁에서 먹었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비록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고 해도요.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여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불리하더라도. 서연이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힘겹게 한숨을 쉬었다. 거의 한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친구 집에서 살다가 이사한 것 같아요. 어디 방을 얻었다고. 그저께 나 다 이해했어라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는 만났습니다. 저는 감정, 신뢰, 돈,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보면서 상담도 받아보자고 말했죠.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녀는 제가 어머님의 조종에 넘어갔다고, 어머님은 자기 인생을 망친 사악하고 권위적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남을 탓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고요. 결혼을 완전히 취소했구나. 반지는 팔았습니다. 결혼 자금에서 남은 돈은 제게 돌려받았고요. 남은 건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심리치료에 쓸 겁니다. 우리 둘 다 쓴웃음을 지었다. 고맙다, 지훈아. 돈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봐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서. 그는 일어섰다. 혹시 외로우시면 부르세요. 저는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잘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어머님이 그분과 좀 닮으셨어요.
가장 진솔한 칭찬입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봉투와 함께 베란다에 남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다. 저녁 무렵 은주 씨가 전화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한 발 앞서 있네요. 9시쯤 나는 장미의 물을 주러 나갔다. 달이 낮게 걸려있고 조용했다. 갑자기 모르는 차가 버디가라. 그 차에서 서연이 내렸다. 유진, 그 친구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차 옆에 남았다. 서연은 화장기 없이 구겨진 옷을 입고 꺼진 눈빛으로 현관으로 올라왔다. 피곤하고 진짜 모습이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좋은 저녁. 서연아, 안녕. 나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살 곳이 없어요. 유진이는 원룸이고 소파에 아래층 이웃은 시끄럽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잠시만이라도. 이것이 결말이었다. 히스테리도 위협도 아닌 오직 조종을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었던 사람의 인정. 안 돼, 서연아. 집에 돌아올 수 없어. 엄마,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네가 돈을 빼돌리고 나를 부르지 않고 지훈이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마치 엄마 기능이 있는 은행 계좌처럼 이용했을 때 네가 이 집에서 떠났기 때문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울었다. 갑자기 히스테리적이 아니라 정말로 무겁고 깊게. 마치 그녀 자신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던 무언가가 무너진 것처럼. 나 정말 모든 걸 망쳤어. 나도 알아. 그리고 부끄러워. 하지만 감당이 안 돼.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가끔 와도 될까? 그냥 얘기하러. 나는 그녀를 보았다. 아이가 아니라 지치고 외롭지만 마침내 조금은 솔직해진 어른 여자를. 와라. 하지만 요구하는 딸이 아니라 자신만의 경계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차 마실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주 오랜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서연은 여전히 흐느꼈지만 이미 더 조용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원망이나 비난 대신 피로감과 어떤 새로운 연약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거나 설득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곁에 있었다. 엄마,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왜 그때 바로 나를 내쫓지 않았어? 모든 게 시작됐을 때 내가 아직 엄마 카드를 쓰기 시작하고 버릇없이 굴고 엄마를 배제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씁쓸하지만 부드럽게 웃었다. 그게 엄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참고 이해하고 구해주고 2번째 기회를 주고 3번째, 10번째 그들에게서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그러다 깨달았지.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그녀는 시선을 떨궜다. 나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먼저 누가 와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나도 지훈 씨도 다른 누구도 아니야. 내 자신이 되는 것은 항상 내 일이었어. 내 복제품도 누군가의 성공한 딸도 아닌 그냥 너 자신.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은주 씨네 집담장이 삐걱거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개가 짖는 소리, 지붕 위로 가랑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언젠가 다시 사랑할 거야?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 다음에 누군가를.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천천히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있잖니,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 하지만 더 중요하기도 했어.
그녀도 미소로 답했다. 엄마 변했어. 뭔가 더 강해졌어. 조금 무섭기까지 해.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게 바로 진짜 자유야. 서연은 늦게 히스테리 없이 문을 쾅 닫지 않고 떠났다. 차 고맙다고 말하고 최근 몇 년간 처음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 뒤로 대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처음으로 이 불빛이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집은 살아있고 내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노인복지센터에 책 한 세트와 낡은 코트 몇 벌을 가져다 주었다. 상태는 좋았지만 오랫동안 옷장에서 먼지만 쌓여 있던 것들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정심이라는 여자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말했다. 마치 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과부들에게서는 그런 걸 보기 드물거든요. 나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이 문자를 보냈다. 오늘 병원 면접 보러 가. 의료 접수원.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야. 행운을 빌어줘. 나는 미소 지었다. 빌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야. 저녁에 은주 씨가 갈비찜을 들고 찾아왔다. 우리는 먹고 와인을 마시고 드라마에 대해 토론하며 웃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있잖아요. 당신 눈이 더 이상 유리처럼 파랗지 않고 젖은 땅처럼 따뜻해요. 나는 다시 세상을, 사람들을,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준서에게서 진짜 종이 편지가 왔다. 단 몇 줄이었다. 엄마,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엄마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혼자였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가 엄마를 혼자 두었고 이제 나는 아들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 미안해. 언젠가 준비가 되면 내가 갈게. 요구 없이 그냥 곁에 있기 위해서 사랑을 담아 준서가.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베란다에 앉아 깨달았다. 나는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외로움도 거절도 삶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과부이고 어머니이고 교사이고 정원사이고 내 집과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누가 되든 그것은 내 선택일 것이다. 죄책감에 의해 지시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루어진 선택.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